시한부 판정을 받고 저는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심이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세상은 서서히 아침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그날 병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죠. 병원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느리게 스며들고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 앉은 한 여자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서은경, 한국 3대 재벌 태산그룹의 회장이자 수십 년 동안 재계를 흔들어온 여왕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녀도 더 이상 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너무도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사연 라디오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암 말기. 시간을 많이 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녀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려 천천히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유리창에 비쳤고 저 멀리 자신이 세운 태산그룹 본사가 햇빛에 번쩍이고 있었죠. 그 빛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 제국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을 홀로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지켜냈는지. 하지만 정작 지금 곁에 남은 건 아무도 없었죠. 수많은 회의, 수많은 거래, 수많은 싸움 속에서 가족은 점점 멀어졌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래전에 서류 더미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의 세 자녀는 모두 어른이 되었고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장남 태주는 수년 전부터 이사회의 절반을 장악한 야심가였고 차남은 지분만 챙기며 해외를 떠돌았으며 막내 지우는 회사의 변두리 부서에서 조용히 일하며 결혼과 임신을 선택한 아이였죠. 한때 손을 꼭 잡고 함께 웃던 그 작은 손들이 언제부턴가 그녀의 재산을 계산하는 손가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손등 위로 햇살이 스쳤고 눈가에 미세하게 떨림이 일었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심 때문이었죠.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고 아무리 거대한 재산도 진심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남은 건 시간도 권력도 아니었죠. 오직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이 제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할 기회뿐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내 곁에 남을까? 그녀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비서인 도연을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담담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사이였기에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도연 씨, 내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험을 할 겁니다. 그 말에 도연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하고 단단했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시험할 생각이었어요. 누가 진짜 가족으로 남을지, 누가 단지 숫자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인지, 그리고 이 제국을 누구에게 넘겨야 할지를 가려내는 시험이었죠. 하지만 그 방식은 냉정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할 생각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쓸모없는 노인이라 여길 때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리라 믿었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힘든 길이 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며칠 후 태산그룹 이사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 서은경이 치매로 진단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는 보도였죠.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기자들은 태산의 시대가 끝났다는 자극적인 문장을 내보냈고 제게는 술렁였죠. 그리고 그 소식은 가장 먼저 그녀의 세 자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장남 태주는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군. 그는 곧바로 법무팀을 불러 후견인 지정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자산은 곧 후견인 손으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요. 태주는 단 한 번도 병실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 경영권의 열쇠였죠. 차남은 해외에 있었고 연락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해 라고만 했죠. 하지만 막내 지우는 달랐습니다. 출산을 앞둔 몸이었지만 매일 퇴근길마다 병원에 들러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에는 언제나 향긋한 과일 냄새와 잔잔한 동화책 낭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꾸준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 믿었으니까요. 병실에 앉아 눈을 감은 서은경은 지우의 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고 그 따뜻함이 마음 깊은 곳에 파문처럼 퍼졌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또렷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이 아이는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사회와 언론을 장악하며 어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치매라는 단어는 기업에겐 경영 공백이었고 그 공백은 곧 권력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은경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시험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너진 노인이라 생각할 때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스며들 무렵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야. 내 마지막 싸움이야. 고요한 병실에 그녀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곧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파도의 첫 번째 물결은 장남 태준이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47층, 회장실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아래 부회장실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죠. 태준은 기사를 여러 번 스크롤하며 눈썹을 미세하게 치켜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서류 더미를 탁자 위에 쌓아놓고 그 가운데 가장 위에 놓인 문서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서.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이상 경영 공백은 곧 권력 공백이었고 그것을 가장 먼저 메우는 자가 모든 걸 손에 넣는다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태주는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얼굴로 법무팀을 호출했습니다. 준비된 변호사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지체 없이 자리에 앉아두면 같은 절차를 설명했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설계돼 있었고 이사회 인사 절차도 자산관리권도 이미 그의 계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의 병은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막내라는 이름이 떴죠. 하지만 그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감정 따위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회의 중이다.
그리고 다시 문서를 넘겼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하얀 병실을 스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입덧으로 속이 울렁거리는 날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날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 없는 병실에서 그녀는 천천히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죠. 목소리는 잔잔했고 문장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그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그녀는 책장을 덮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지우는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서은경은 그 미세한 떨림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본사에서는 태준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움직이는 일이었죠.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에 흘려 회장이 더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경영권 공백을 메울 사람은 나뿐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그 한마디에 홍보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익명의 고위 임원 인터뷰, 내부 소식통을 가장한 여론 조작, 그리고 기자들에게 뿌려진 태산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다음 날 전국의 포털 메인엔 이런 문장이 걸렸습니다. 서은경 회장, 치매 진단, 경영권은 장남 태준 부회장 체제로. 세상은 그렇게 그의 뜻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고 언론은 태준을 젊은 리더라 치켜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건 그가 어머니의 병실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그 와중에 차남은 여전히 외국에 있었고 단 한 통의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해. 그 짧은 말은 가족의 무너짐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죠. 지우는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속삭였죠. 막내딸이긴 해도 경영은 오빠들이 다 할 텐데. 그래도 회장님이 마지막에 뭔가 남겨주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그녀의 등 뒤에서 스쳐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돈으로 계산할 때 그녀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병실 안에서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속삭이는 말도, 태준이 보낸 언론의 파도도, 그리고 차남의 무관심도. 치매 연기를 하며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한 노인을 무시하지만 침묵이야말로 진심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그녀는 도연에게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모든 걸 지켜봐요.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자녀들의 움직임을 그림자처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고 어떤 변호사를 불렀고 어떤 언론을 움직였는지 모두. 그리고 지우가 병실에 들른 시간, 그녀가 남긴 말까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을 무렵 지우는 복도 끝에서 태준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죠. 고생 많다. 하지만 이제 회사 일은 어른들이 정할 테니까 신경 끄고 엄마나 잘 돌봐. 그 말에 지우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수능이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죠.
태주는 곧장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갔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잔잔한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멈춤이었을 뿐 그의 계획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 없이도 가능한 절차, 이사회 장악, 후견인 결정, 그리고 경영권 확립. 모든 게 그가 원하는 방향이었죠. 병실 창밖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천천히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은경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죠. 그래, 이제 그림자가 길어질 때가 왔구나. 그녀의 시험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탐욕이 칼날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조용한 진심이 바람처럼 흐르고 있었죠. 이 싸움은 피도 눈물도 없이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의 손에 또 하나의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정식 접수했다는 소식이었죠. 전쟁의 불씨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서은경의 눈빛엔 조용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얼굴들이 드러나겠지. 비가 멎은 아침 복도 끝 전광판에 법원 접수 현황이 떠 있었죠. 후견인 신청이 정식으로 올라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서가 생길 거라 했고, 누구는 낮은 목소리로 그런 질서가 누구에게만 편한지 묻더군요. 복도 공기는 차가웠고, 대기 의자에 앉은 보호자들의 한숨은 유난히 길었죠. 그 와중에도 병실 안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창틀에 걸린 햇살이 조금 전보다 길어졌고 침대 머리맡 꽃병의 물은 밤새 반 컵쯤 줄어 있었어요. 오래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조용히 무게를 늘리듯 보이지 않는 선택들도 그렇게 무게를 늘려가고 있었죠. 언론은 빠르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느 신문은 변화의 시작이라 썼고 또 다른 방송은 세대교체라 포장했어요. 자막은 짧고 강했고 낭독하는 앵커의 입술은 매끈했죠. 하지만 화면 바깥의 목소리들은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식당에서는 숟가락 소리가 더 커졌고 회의실에서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계산하는 눈빛이 오갔죠. 숫자는 늘 똑바로 서 있지만 사람은 흔들리곤 하잖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숫자는 한 사람에게 기울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려 애쓴 채 흔들리고 있었죠. 오전 회의는 짧았어요. 필요한 문장만 남기고 여백을 지운 메모처럼 결론만 또렷했죠. 접수는 됐고 일정은 빠를 것이며 절차는 흠이 없다는 말. 그 말은 얼핏 안심처럼 들렸지만 실은 도려내기에 가까운 통보였어요. 오래 붙어있던 살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베어내는 것과 비슷했죠. 아프지 않다고 말해도 사실은 아픈 종류의 선택이요. 오후가 되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들어선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인사도 매끈했죠. 안색은 좋아 보였고 정장은 칼날처럼 반듯했어요. 짧은 안부가 오간 뒤 침대 맡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이 뒤집혔습니다. 가장 위 기사에는 이미 정해진 듯한 문장이 박혀 있었죠. 치매, 공백, 안정, 체제. 네 단어를 잇는 선은 너무도 고닫고 그 고듬이 오히려 잔인해 보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곧지 않거든요. 물처럼 돌아나가고 흙처럼 스며들고 바람처럼 쓸려가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말 대신 눈길로, 눈길 대신 숨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죠. 그날이 그랬습니다. 병실 한가운데
서로의 시선이 공중에서 가까스로 엇갈렸고 엇갈림은 이해가 아니라 단절의 형태로 굳어졌어요. 어느 쪽도 먼저 낮추지 않는 무게가 공기를 눌렀고 눌린 공기 속에서 작은 태동 소리만 혼자 리듬을 지켰죠. 아직 세상에 오지 않은 생명이 자기 리듬을 지키는 걸 바라보는 일은 묘하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먼 훗날을 먼저 고려하게 하고 오늘의 말 한마디를 오래 살피게 하죠. 저녁 무렵 가족 면담이 잡혔습니다. 병원 회의실은 낯설 만큼 단정했어요. 물컵은 같은 방향으로 손잡이가 놓였고 서류 모서리들은 바짝 맞춰져 있었죠. 누군가는 그 단정함이 예의를 말해준다고 했지만 어떤 단정함은 경계를 높이기도 하잖아요. 대화는 겉돌았고 서로의 문장은 상대를 향하지 못한 채 자꾸 테이블 표면에 부딪혀 미끄러졌어요. 결국 가장 고든 문장이 나왔죠. 절차는 진행될 것이다. 흔들림을 언론이 싫어한다. 안정이 최선이다. 그 말들의 뒤에는 이런 속말이 숨어 있었어요. 사람은 바뀌어도 체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체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말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른 가지가 부서질 때 나는 소리는 작지만 한번 부서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때 뜻밖에도 조용한 목소리가 반대 방향으로 물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곁을 지키고 하루를 지키자는 아주 단순한 말들이었죠. 큰 전략이나 화려한 슬로건이 아니어서 더 단단하게 들렸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는 요구는 원래 크지 않거든요. 다만 오래가죠. 회의는 합의도 결렬도 아니게 끝났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정해진 듯 돌아가는 분위기. 돌아오는 복도에서 누군가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누군가는 자기 발자국 소리를 줄이려 걸음폭을 더 좁혔죠. 문득 유리창에 비친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족인데도 서로의 얼굴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아마 마음이 먼저 멀어졌던 걸 겁니다. 멀어진 마음은 얼굴을 낯설게 하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서늘한 바람이 창틈을 스쳤습니다. 침대맡 조명 아래로 오래된 수첩 한 권이 조용히 펼쳐졌어요. 빽빽한 글씨가 행간을 채우고 있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얇은 표시가 접혀 있었죠. 오래전부터 준비한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단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오랜 반복과 기록 위에 세워지는 법이더군요. 마지막 장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끝은 조건으로 쓰일 것, 조건은 사람으로 증명할 것. 그리고 그 옆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름 옆에는 점 하나가 조용히 찍혀 있었고 그 점은 마치 묵비권 같은 침묵으로 반짝였어요. 그날 자정 무렵 전해 들은 소식 하나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신청 사건 배당이 빨라졌고 신문 기일도 예상보다 당겨졌다는 말이었죠. 속도가 빠르다는 건 누군가 긴장을 줄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더 큰 긴장을 짊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엇갈려 다니는 밤이었고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복도에서도 서로 다른 계절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질 때 병실 안 숨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죠. 잠들어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깨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고 사람들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고 있었죠.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시간은 길지 않다는 걸 오래 버틴 사람은 압니다. 다만 진짜가 스스로 증명되는 데는 결심과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할 무대가 필요해요. 말이 문서가 되고 마음이 조항이 되는 자리. 모든 사람이 같은 문장을 동시에 듣는 피할 수 없는 자리 말이죠. 새벽 직전
작은 종이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죠. 일정 통지. 며칠 뒤 유언 관련 문서 확인을 위한 비공개 낭독이 있을 거라는 안내였어요. 표면상 이유는 단순했지만 속뜻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곁에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위해 자리를 비웠는지, 그동안의 시간이 한 문장씩 소환될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엔 얇은 종이와 두꺼운 마음이 동시에 놓일 겁니다. 한쪽은 쉽게 구겨지고 한쪽은 쉽게 꺾이지 않겠죠. 그때 알았어요. 경계가 곧게 그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가짜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집요함과 진짜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고집이 정면으로 마주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 침묵으로 쌓인 기록과 기다림으로 단단해진 손길이 함께 서 있으리라는 걸.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죠. 이제 더는 미루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결말은 누가 먼저 용기를 내느냐로 정해지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짧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새벽 어둠을 찢었습니다. 비공개 낭독, 참석 필수, 불참시 권리 포기 간주. 종이의 끝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건 때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문장으로, 눈치가 아니라 증거로, 체면이 아니라 선택으로 각자의 얼굴을 드러낼 시간이었어요. 문득 생각했죠. 진심은 늘 마지막에 도착하지만 도착하고 나면 가장 오래 남는다고. 그러니 괜찮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렇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한 장의 봉투가 뜯기는 소리로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 봉투 속에는 모두가 모른 척해온 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이 세 사람의 삶과 한 제국의 얼굴을 바꿔놓을 차례였죠. 다음 장 봉인이 풀리는 순간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쪽이 먼저 무너질 텐데 과연 누가 먼저 무릎을 꿇을까요? 요양병원 5층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을 때 공기는 이미 굳어 있었죠.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느 병원 회의실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법정보다 차가웠고 재벌그룹 이사회장보다 팽팽했어요. 탁자 위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하얀 봉투 가장자리는 손에 닿은 흔적 없이 매끈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봉투 하나가 사람을 가만히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모두가 실감했죠. 봉투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 원장 단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욕망과 계산, 사랑과 배신, 그리고 무수한 손길이 엉켜 있었죠. 법원으로부터 일정 통보가 떨어진 지 사흘, 모든 절차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재벌가의 일이란 늘 그렇듯 속도는 권력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이 자리에는 세 자녀와 법무인, 그리고 비서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은경은 침대 대신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얀 담요로 덮인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리고 말없이 모두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마주하지 못하는 평생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눈빛이었죠. 그 눈빛은 말보다 먼저 방 안의 온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눅눅해졌고 누군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불편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날 태준의 얼굴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이미 판이 짜였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언론, 법원, 이사회, 심지어 그룹의 일부 주요 임원들까지 이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 자리는 단순한 절차일 뿐이었죠. 다만 형식상 유언장이 공개되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산이 정당하게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과정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지우는 태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은 힘들었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찾던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알고 있었죠. 태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라는 무언의 신호처럼요.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날따라 더 단단했어요.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곁을 지킨 사람이었고 회장의 뜻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봉투를 뜯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주 얇고 가는 소리였지만 마치 칼날이 천천히 허공을 그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종이가 꺼내지는 순간 이 방 안의 시간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본 유언장은 회장 본인의 자필 및 공증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연했습니다. 본인은 생전 보유 자산 및 경영권의 분할에 대해 본인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모두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단, 이 재산과 경영권은 단순히 혈육으로서가 아닌 내 철학을 이어갈 자에게 준다. 그 문장이 읽히는 순간 태준의 얼굴에 순간적인 경직이 스쳤습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권력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얇은 균열이었죠. 그는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탁자 아래를 두드리고 있었죠. 지우는 그 문장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회사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내 철학을 잇는 자.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가 반영되는 구조. 이건 애초부터 누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혈통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유언장의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남에게 경영권이 위임된다는 조항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죠. 그것만 놓고 본다면 세상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써왔고 이사회도 이미 그 흐름을 기정사실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조항은 그 뒤에 숨어 있었죠.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권한은 무효가 되며 즉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은 곁에 남아 있었는가이다. 그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주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영은 감정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이건 기업이에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묘하게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산하고 통제해온 사람일수록 통제할 수 없는 단어에 약하잖아요. 곁이라는 단어는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였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만으로 지난 몇 달이 설명되는 것 같았거든요. 병실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대화도 없는 시간을 버텼던 날들. 그건 증명서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언론도 몰랐지만 누구보다 확실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당황을 감추려 했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걸 누구도 모를 수 없었죠.
그는 곧바로 법률 자문을 언급하며 이건 모호하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유언장은 이미 공증 절차를 모두 마쳤고 조건은 회장이 직접 자필로 적은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낭독됐습니다. 나는 돈을 남기지 않는다. 뜻을 남긴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지만 뜻은 남은 자를 증명한다. 그 문장 이후 회의실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고 그 초침이 마치 긴장감의 심장 박동처럼 공간을 파고들었죠.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묘하게 오래 울렸죠.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봉투를 다시 접어 서은경 앞에 놓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고 그 눈빛에는 오래된 충성보다 더 단단한 신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이제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요. 앞으로 남은 건 선택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시간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서은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이제부터 진짜야. 밤은 길었고 새벽은 조용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모든 것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부회장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문이 닫히자마자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까지 판을 흔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동안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언론도, 이사회도, 법원도, 심지어 일부 사회이사까지 그의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단 한 문장, 곁에 남아 있었는가라는 어머니의 말이 모든 계산을 뒤흔들고 있었죠.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고 그것이 신경을 긁고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어지럽게 부딪혔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야. 감정은 결국 합리화할 수 있어. 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세상은 굴러가.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아른거렸죠. 어린 시절 회사 건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들었던 말.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는 거야.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어린 나이에도 권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론사 편집장이었죠. 내일 아침 기사톱으로 올립니다. 부회장 중심 경영체제로 전환. 목소리는 경쾌했지만 태주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멈췄다가 짧게 알겠다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전 같았으면 기분 좋게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다른 공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병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감각은 분명했죠.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의 손, 늘 냉정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했던 어깨, 그리고 뒷모습. 그녀는 언제나 철의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엄마였죠.
지우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옆에 있을 거야. 끝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 밖에서도 파장이 번져나갔습니다. 후견인 신청 소식과 유언장 조건이 동시에 알려지면서 언론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죠. 일부는 장남 중심의 안정적인 승계를 외쳤고 다른 일부는 이례적인 조건부 상속이라며 회장 의중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밤새 회장의 철학과 과거 인터뷰를 뒤지고 재계 관계자들은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사도 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지는 못했죠. 그것은 돈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였으니까요. 태주는 이사들과 긴급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장을 빼입은 임원들이 잔뜩 모였고 테이블 위엔 두꺼운 자료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얼굴로 회의를 시작했지만 그 침착함은 얇은 막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 조항은 감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이사회는 안정성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은 곧 저입니다. 그는 단단히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몇몇 이사의 표정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죠. 곁에 남아 있었는가라는 문장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회장이 실제로 기준으로 삼았던 철학이라는 걸. 그걸 수십 년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태상그룹은 서은경이라는 이름 위에 세워진 회사였고 그의 한마디는 법률 이상의 무게를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한 이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만약 그 조항이 실제 효력을 발휘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태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죠. 균열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녹색 파일이 들려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회장과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기록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봉인된 문서와 녹취록, 그리고 손으로 써내려간 메모들. 누가 곁에 있었는가라는 조건은 추상적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조건을 증명할 기록이 존재하고 있었죠. 도연은 조용히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새 방향의 움직임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태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고 지우는 곁에 서서 조용히 버텼으며 도연은 진실을 품은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균열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균열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태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론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이사들을 붙잡고 법률 자문을 통해 조건 조항의 무력화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런 조급함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병원 복도에선 그 시간에도 지우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화책을 읽는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병실에 잘 스며들었고 어머니의 숨결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조용하지만 강한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도연은 조용히 한 장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를 위해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조건부 증빙 문서였죠. 봉투 위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곁은 깊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무너짐이 될지 진실의 틈이 될지는 이제 곧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태산그룹 본사 앞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출근길 정문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태산그룹 유원장 조건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포털 메인을 장식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세상은 느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재벌과 상속 분쟁이 아니라 재계 전체의 방향을 흔드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태주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짓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겁니다. 불필요한 추측은 자제해 주시죠. 그 말은 매끄러웠고 표정도 흔들림 없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꼬리를 물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유언장 조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밑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가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와 이메일이 쏟아져 있었죠. 언론, 투자자, 주요 임원, 변호사 모두 그에게 확실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실함이 점점 손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곁이라는 단어. 돈이나 권력, 주식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세상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병원 복도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은경 곁에 지우가 앉아 있었죠. 창밖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 들어오고 있었고 나뭇잎이 살짝 흔들릴 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손의 온도는 전과 달리 따뜻했죠. 긴 시험의 시간이 조금씩 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낀 건 어쩌면 어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병실 밖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죠. 안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이 오랜 세월 동안 써내려간 메모와 기록들이었고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조건부 증빙이었죠. 서은경이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그 가방의 무게는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과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습니다. 태주는 연단 위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또렷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그룹은 경영 공백이 없는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후견인 절차와 경영권 승계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상관없이 그룹의 미래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말은 강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죠. 질문은 예상보다 거칠었습니다. 유원장의 조건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회장의 뜻을 무시하고 경영권을 이어받는 겁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태사는 감정이 아닌 경영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조건이라는 단어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석 뒤편에서 묘한 웅성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유원장 일부 내용을 입수해 흘린 것이었죠. 그날 오후 지우는 병실 복도에서 언론 뉴스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직후 쏟아진 여론의 반응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회장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돈이 아닌 뜻이라는 단어가
뉴스의 헤드라인에 걸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만큼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구석이 있었죠. 거대한 기업이지만 결국 한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도연은 그날 밤 회장실 서랍 깊숙이 봉인되어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봉인엔 서은경의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고 상자 안에는 한 장의 문서와 수십 장의 기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서은경 곁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세밀하게 적혀 있었죠. 병문안 일지, 간병 기록, 영상, 진술서, 그리고 손으로 직접 적은 회장의 문장. 진심은 증명할 수 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또다시 기자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여론은 빠르게 기울고 있었죠. 사람들은 장남의 실적보다 병실 곁에 앉아있던 막내딸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곁에 남은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야? 그게 회장다운 결정이지. SNS에 이런 문장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싸움에서 도덕이 이슈의 중심에 서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태주는 점점 자신이 설계한 무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고 일부 임원들도 점점 침묵하기 시작했죠. 권력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는 단단하지만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부터 빠르게 균열이 생기거든요. 지우는 여전히 병실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는 여론이든 언론이든 신경 쓰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이었을 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저라는 말이 모든 걸 뒤흔들고 있었죠. 돈도 권력도 전략도 무력해지는 한 지점. 그것이 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녹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태상그룹 이사회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본사 건물의 불은 유난히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무대에 막이 올라가기 직전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싸움은 이제 언론도 여론도 아닌 기록과 진실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림자 전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선택이 이 싸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죠. 본사 건물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태상그룹의 밤은 조용하지 않았고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에 가까웠죠. 회의실 복도 끝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죠. 늘 그림자처럼 조용하던 그가 이번만큼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녹색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보였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 시대의 흔적이자 회장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밤이었지만 임원 몇몇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법무팀장과 홍보실장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초조함은 가슴 깊숙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이 이 싸움의 절대 우위에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여론이 흔들리고 언론이 흔들리고 임원들의 눈빛마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태주는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가죽이 책상 위에 닿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씩 꺼냈죠.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종이 색은 희미하게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준이 조급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조용했죠.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방 안의 긴장감을 더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남기신 기록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병원 방문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고 누가 언제 병실을 찾았는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맨 아래에 조건부 상속 검증 기준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서엔 날짜와 시간, 방문자 이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 지우의 이름 옆에는 수십 개의 체크 표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이름은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언론 촬영이나 의전 일정이 있는 날이었죠. 이사회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의자 끄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 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도연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녹취록이었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도연에게 남겼던 육성 기록이었죠. 지켜봐요. 누가 내 곁에 남는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짧은 문장이지만 방 안에 올릴 땐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회사를 움직일 순 없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곧바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세 번째 문서를 꺼냈죠.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회장의 자필 메모였습니다. 이 회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운 집이다. 사람을 잃는 순간 이 집도 무너진다. 내 곁에 남은 자가 곧 이 집의 주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홍보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무팀장은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침을 삼켰죠.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날 만큼 강하게 말이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감정으로 회사를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가 무시해왔던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제국을 지탱해온 뼈대였다는 걸. 이건 회장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공증이 끝난 유원장과 함께 보관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위해 지켜오라고 하신 거죠. 도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정직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만약 저 문서들이 공증된 유원장과 함께 공개된다면 이사회가 부회장님을 지지할 이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말은 돌직구였고 방 안의 공기를 한 번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그를 향해 번뜩였지만 이미 늦었죠. 균열은 그 순간 선명한 균형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은경이 직접 작성해 도연에게 맡긴 유원장 부속 문서였습니다.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진심은 지켜보는 자를 알고 있다. 태주는 자리에 앉은 채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뒤섞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상황이 예견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말하던 걸 기억했습니다. 돈을 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심을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 말이 오랜 세월 무의미한 훈계처럼 들렸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칼처럼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밖에는 이미 언론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순간 모든 게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권력이, 언론이, 네트워크가 지금은 그저 회장의 한 문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정리해 가방에 넣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곧 모든 게 공개될 겁니다.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유리창 너머로 병원의 불빛이 스쳐갔습니다. 곁을 지킨 한 사람의 시간이 곧 이 거대한 집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주는 회의실 한가운데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쥔 권력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균열이 아니라 이제는 균열 이후의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문을 나선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이미 언론에 문서의 존재를 흘리고 있었죠. 이 싸움은 이제 비밀이 아닌 공개된 진실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뒤집어질 수도 있는 첫 번째 파도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심의 공기가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앞은 새벽부터 기자들과 방송차들로 가득 메워졌죠. 이른 시간임에도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하나의 건물을 향해 촘촘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누군가의 한마디를 기다리며 조용히 웅성거렸고 마이크가 번쩍이는 그 풍경은 마치 재판이 열리기 직전의 법원 앞 같았어요. 그만큼 이 싸움은 더 이상 가족사가 아니었고 재계 전체의 관심이 쏠린 공적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새벽 4시 한 언론이 태상그룹 회장 유원장 부속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조건은 곁이었다. 단 6글자짜리 부제 아래 회장의 자필 문장과 병문안 기록, 녹취록 일부가 기사로 나갔습니다. 세상은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일제히 추가 보도를 쏟아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막내딸 지우의 이름이 트렌드 상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본사 집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기사를 스크롤하는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죠. 지난밤 이사회실에서 들었던 문장들이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진심은 지켜보는 자를 알고 있다. 사람을 잃으면 이 집도 무너진다. 단 한 번도 진심이 세상을 이긴다고 믿지 않았던 그가 지금은 진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봉인 문서를 정식으로 해제하고 공증 변호사와 함께 이사회에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죠. 더 이상 조용히 끝낼 수 있는 국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뜻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진실이었고 그 진실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속도는 태준이 만든 여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TV에서 쏟아지는 뉴스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난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손은 전보다 조금 더 단단히 지우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죠. 병원 복도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의료진조차 웅성이었고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유 원장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리고 모두가 감으로 알고 있었죠. 정장 차림의 장남보다 늘 곁을 지킨 막내딸의 이름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요. 태주는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고 넥타이를 곧게 매고
걸음걸이까지 조절했습니다. 겉모습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복도 끝에 서서 기자들의 플래시를 마주한 순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이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시선들이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손에 쥐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목구멍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태상그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경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매끄러운 문장이었지만 기자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늘함은 다음 질문에서 정점에 이르렀죠. 부회장님은 회장님 병실에 몇 번 가셨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태주는 짧게 입술을 깨물었죠. 몇 초간의 정적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언론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병문안 기록이 공개됐다는 걸.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경영 때문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회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실적과 권력이 아무리 커도 곁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때 건물 1층에 정문을 통과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연과 공증 변호사, 그리고 회장의 법률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눈치챘습니다. 왔다, 진짜가 왔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고 복도는 한순간에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연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회실로 직행했습니다. 문 앞에서 경호팀이 길을 열었고 그 길을 따라 그는 녹색 가방을 회의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속에는 회장의 자필 문장, 병문안 기록, 녹취록, 부속 유언장, 공증 서류. 이 싸움의 마지막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태준의 편에 서 있던 몇몇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집은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회장의 이름과 철학으로 지탱돼 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곁에 있었는가?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뜻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종이가 탁자에 내려앉는 소리만 들렸고 모든 눈이 그 문서에 쏠렸습니다. 어떤 숫자보다 어떤 이사회 결정보다 강력한 순간이었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전략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주가 방어, 언론 압박, 법적 대응, 이사회 표결. 그러나 어떤 계산도 이 순간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균열이 아니라 이제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시각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자신이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었죠. 밖에선 플래시가 터지고 안에선 진실이 펼쳐졌습니다. 태상그룹의 긴 싸움은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 끝은 권력이 아니라 한 문장이 정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진심이 공개됩니다. 이사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깊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성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 같았죠. 이곳은 늘 권력이 결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숫자와 전략, 주식과 이익률이 오가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자리. 하지만 그날만큼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 묵힌 진실을 들고 들어온 듯한 묘한 정적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탁자 위엔 도연이 꺼내놓은 문서, 더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녹색 가방은 이미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회장에 잡힐 문장과 병문안 기록, 녹취록이 차례로 펼쳐져 있었죠. 종이에서 희미하게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임원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안경을 벗어 이마를 짚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답게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그들의 손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태주는 연단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지만 어깨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죠. 회장과 자신 사이에 흐르던 오랜 시간, 자신이 외면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걸. 그 기록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문서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에 잡힐 메모 맨 앞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은 함께 만든 것이다. 곁에 남은 자가 이 집의 주인이다. 문장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홍보실장은 문서를 읽다 고개를 숙였고 재무 담당 임원은 볼펜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스치는 건 재무제표도 법적 절차도 아니었죠. 수십 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온 그 한 사람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사 결정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회장의 한마디가 있었고 그 한마디는 이 회사의 무게 중심이었으니까요. 태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마를 눌렀죠. 머릿속에서 수없이 계산이 돌았습니다. 주가 방어, 임시 주총, 후견인 신청 취소, 언론 제압박. 그러나 그 모든 계산이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은 이미 돌아섰고 이 사회는 이미 눈으로 진실을 봤으니까요. 진심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였죠. 한 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가 그 뜻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사회 분위기는 그 말 한 줄로 기울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세 번째 이사는 입술을 깨물며 문서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태준이 평생 쌓아온 권력의 탑이 삽시간에 기울기 시작했죠. 도연은 문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병문안 일지와 함께 회장의 마지막 자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은 곁에서 함께한 자에게 맡긴다. 피가 아닌 마음이 이 집을 지킨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은경의 친필 서명과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고 귀 안쪽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무너진다는 건 이렇게 조용한 일이었구나.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균열이 넓어지며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 자신이 믿어왔던 권력은 견고한 철근이 아니라 얇은 유리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우린 회장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논의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태준의 의견은 이 자리에서 중심이 아니었죠. 권력의 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병원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순 없었지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자신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머니가 준비해 온 마지막 길이라는 걸. 그녀는 손끝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곧 다 끝나요. 태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실 천장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권력이란 게 이렇게 덧없구나.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곁에 서 있던 시간만큼의 무게도 못 이긴다는 걸 그는 지금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의 뜻이라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꺼져 있었죠.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싸움의 절정이 끝나고 한 시대가 천천히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녹색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죠. 회장님의 뜻은 이것뿐입니다. 곁에 남은 자에게 이 집을. 밖에선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복도는 웅성거렸습니다. 이미 언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론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태상그룹이라는 제국이 하나의 조건으로 뒤집힌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버텨온 진심이 결국 무너진 권력 위로 떠오른 것이었죠. 태주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스쳤지만 예전과 달리 그 눈빛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짐이란 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병원 창밖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하늘처럼요. 하지만 아직 한 장의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뜻을 세상에 정식으로 선언하는 날. 그것이 진짜 마지막 막이 될 거였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 집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라는 걸. 그날 아침 태상그룹의 본사 앞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몰려들던 기자들과 방송차들조차 조용히 카메라만 들이대고 있었죠. 한겨울의 공기처럼 서늘했고 바람 한 줄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싸움의 날이 아니라 결정의 날이라는 걸. 이사회실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팽팽한 긴장감 대신 오래된 방에 먼지가 가라앉은 듯한 정적이 깔려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부회장 태준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확신에 찬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이동한다는 건 폭발음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공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도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색 가방은 이제 잠긴 채 그의 옆에 놓여 있었고 앞에는 서은경 회장의 최종 유언장과 부속 문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공증 변호사와 법무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이사들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곧 이 문장 하나가 한 시대의 주인을 바꾸게 될 것이란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최종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 했죠.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 남은 자산과 권한, 그리고 태산그룹의 운영 정권을 곁에 남은 자에게 물려준다. 첫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모두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도 그 문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 문장을 듣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명령이었고 마지막이었죠. 이 조건은 감정이 아니라 증명에 기반한다. 누가 내 곁에 있었는가, 누가 내 시간을 함께 했는가, 그것이 이 집의 주인을 정한다.
변호사는 문장을 한 줄씩 또렷이 읽어나갔습니다. 감정이 배어들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문장들에는 서은경이라는 한 인간의 평생이 담겨 있었죠. 이사회실 안을 천천히 훑는 듯한 정적이 돌았습니다. 임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문서를 확인했지만 공식적으로 낭독되는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종이 위의 글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 이 공간을 지배하는 공기가 되었으니까요. 곁에 남은 자, 서지우. 마지막 이름이 낭독되는 순간 공간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천천히 드러나는 것처럼요.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남은 멀찍이 앉아 고개를 숙였고 몇몇 임원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회장의 뜻이자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회의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TV 속 화면엔 조용히 낭독이 이어지고 있었고 마이크도 박수도 요란한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의 목소리만이 그를 통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도 바라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원했던 마지막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던 서은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 대신 전해지는 온기였습니다. 곁이라는 건 그렇게 말없이 증명되는 거였죠. 이사회실에서는 최종 서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증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해 도연에게 건넸고 도연은 그것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회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녹취 속 목소리는 병실에서 녹음된 것이었고 서은경의 목소리는 흐릿하지만 단단했죠. 내가 만든 건 돈이 아니야. 시간을 버틴 사람들이다. 세상은 흔들려도 사람만이 집을 지킨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집은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곁에 남은 자에게 맡긴다. 그게 내 마지막이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패배라기보단 무엇인가를 오래 미뤄왔다는 자각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회의는 짧게 끝났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정해진 날. 수십 년을 지배하던 권력이 한순간에 손에서 떠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은 없었습니다. 서은경이 원했던 방식 그대로였죠. 소리 없이 단단하게 확실하게. 병실 창가에 앉은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약속 지킬게요. 엄마가 만든 이 집 지켜낼게요.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전해지는 마지막 인사 같았죠.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래 버틴 나무의 가지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마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태주는 복도를 홀로 걸어나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죠. 젊은 시절 그가 그렇게 믿어왔던 숫자와 권력은 단 한 사람의 곁이라는 시간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의 무게였고 어머니가 남긴 가장 단단한 유산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태산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로 서지우의 이름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빗발쳤지만 그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그녀가 있던 자리는 단 하나, 어머니 곁이었죠.
회장의 마지막 유언은 그렇게 한 집의 운명을,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유언은 이 집을 만든 철학이 무엇이었는지를 세상에 똑똑히 새겨 넣었죠. 곁.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으며 오직 시간으로만 증명되는 단어. 그것이 이 싸움의 끝에 남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